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한겨울 추위보다 매서운 이 코로나 한파가 거리 풍경까지 바꿨습니다. 북적거리는 거리가 썰렁하기만 한데요. 이런 모습을 반영하듯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썩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정부 대책은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움츠러든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박만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보건소 신현정 소장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문익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이 바뀌었죠.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가 새롭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을 뜻해서 국내선 이젠 코로나19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앞으로 2달 뒤 4월 정도에는 이 확산세가 꺾이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 것인지 국내 상황과 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 신현정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4월 종료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 저희들이 뭐 중국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추세로 보아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다고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박만기 센터장님, 지금 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크지만은 우리 경제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까지 어려울 정도로 생각 못 했는데 너무 어렵다. 좀 경기 체감 경기에 너무 나쁘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분석센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이제 어떤 통계를 주로 잡고 계신지 말씀 좀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경제 위기 관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 상황 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에 있었던 그 경제 상황들을 네.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변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들,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을 있는 통계 자료뿐만 네.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 자료를 얻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도청에 보고를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도청에 이제 계신 분들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업도 어렵지만 그 소상공인들, 생계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문익 회장께서는 뭐 실제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회장직도 있으시지만 직접 이제 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사태 전에도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경기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거 직격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이제 서울이나 네. 지방 상가 이쪽 부분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외출 자제를 꺼리고 네. 안 나오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계속 그게 안개 속에 있으니까는 계속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어떤 코로나19 상황, 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에 붙어가지고 코로나19 그런데, 자, 이 코로나19 국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과도 상호 맞물려 있단 말이죠. 일본의 일본 정부의 대처, 요즘에 보면 좀 비판 어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크루즈선 3,700명 이상이 거기에 묵고 있는데, 좀 일본 정부 대응이 썩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성 교수 어떻습니까? 일본의 어떤 상황 전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상황 보면서 또 이제 주변 국가들의 상황도 지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일본이 이번 재난에 대응하는 그 자세가 네. 또 방법이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네. 미숙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일본 하면은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 네. 등등의 어떤 자연 재난에 대한
그 극복 또 매뉴얼들이 굉장히 잘 갖춰졌던 나라인데 이번 질병과 관련 특히 전염성 질병과 네. 같은 경우는 크루즈 입항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확산이 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이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일본이 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3월 말까지 개최를 아마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를 이제 3월 말까지 좀 정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때까지는 일본 내 확진자 수를 좀 줄여야 되는 네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크루즈에 있는 입항을 못 시키는 그런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네네. 예, 보여집니다. 그 중국 내 사망자가 1,300명, 1,400명 뭐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상황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것이 또 도쿄 올림픽이 있단 말이죠, 여름에. 그런데 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 왜 저렇게 신속하게 어떤 이 유증상자 또는 의심 환자를 구분해내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신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좀 이해가 정말로 안 되는데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배 안에 들어있는 3,700여 분은 제가 보기엔 모두 다 감염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수조사를 해서 그 확진자를 가려내고 또 의심 환자를 추려내 가지고서 확진자는 일단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하게 하고 또 잠복지 상태에 들어 있어서 아직까지 환자가 되지 않은 분들은 면밀하게 격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배 안에다가 그 배가 지금 완전히 이제 뭐 바이러스 배양실이 됐잖아요. 저는 네. 도저히 저도 의사이고 또 뭐 그 역학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네네. 지금 현재의 대처 상황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신소장께서 말씀하신 뭐 감염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좀 상황을 좀 크게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감염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알기로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3,700여 명 정도가 그 한 10일 이상 같이 생활을 한 거죠. 그렇다고 네네. 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그 크루즈선에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식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뭐 풀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섞여서 네. 일단 감염에 노출될 수 밀접하게 있는. 접촉을 했다고 네네. 추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그 안에 들어있던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네. 기본적으로 해서 환자를 가려내고 확진자를 가려내고 네. 또 의심되는 분들은 또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네. 또 다시 또 잠복기를 지나가지고 또는 잠복기 전에 그 환자가 된다고 하면 치료를 바로 넘겨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도저히 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크루즈 선내라는 어떤 밀폐된 공간의 어떤 특성상 감염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신현영 소장님 말씀이었는데, 자, 국내 상황 한번, 국내 기업들 어렵다는 얘기가 한 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내 기업들이 어떤 점에서 가장 어려운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만기 센터장님. 네. 예. 먼저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 보면은 그 충남진흥원 및 15기 시군을 통해서 현재 이제 피해 사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 자료가 나오기에는 약 한 2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네. 한 달도 좀. 그래서 지금 통계가 집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 네. 3월 달쯤. 은 3월이요. 아무리 빨라도 3월 좀 달쯤 돼야 통계는 좀 후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장 조사, 그리고 상황을 우리 모니터링해서 네. 직접적인 현황들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자료 그리고 도청과 네. 함께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 불안 심리로 소상공인 전통 시장의 고객과 매출의 감소가 평균 한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부분은 자동차 산업의 도래에 대해서 피해한 것은 지금 사실은 보면은 와이어링 하이네스 부품 공장의 일부 가동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것에 대한 피해는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서 직접 저희들이 예상한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일주가 만약에 생산이 중단이 되면 피해액이 4,600억 원.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최대치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4,600억 매출액이 감소되고 1,049억 원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추정된 값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동차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네,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군요. 지금 조사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 부품 하나 와이어링 중국으로부터 이 부품 조달이 좀 어려워져서 자동차 공장 멈춰서 있고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수출 선적하는 당진 평택항의 어떤 그 부도 업무도 사실 굉장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염증이 이제 계속 한 달여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데 병의원 또는 그 보건소로 내가 좀 기침을 콜록콜록한다 이러한 좀 문의 전화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좀 어떻습니까, 신 소장님? 예, 상당히 제가 이제 직접 보건소에서 네. 방역 대책반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그런 안정화됐습니까? 느낌이 듭니다. 예, 문의 네. 전화도 초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문의 전화 내용도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전화 거는 것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제가 중국에 언제 갔다 와서 지금 돌아왔는데 목이 아프다거나 약간 열감이 있다거나 해서 네. 좀 검사를 받고 싶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숫자도 좀 점차로 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안정화된. 저희 안정화된. 보건소 직원들도 지금 질서 있게 아주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네. 저는 지금 현재 판단합니다. 네,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는 있어도 이 감염 수칙,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제공한 그러한 수칙은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하겠죠. 왜냐하면 재무구조나 아니면은 발길이 뜸한 이러한 거리 풍경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어려운 없습니까? 김문익 회장님 말을 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역 경제 여파가 이제 상당히 크고요. 지금 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을 소상공인 총 1,096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방문객 변화를 묻는 물음에 매우 감소하였다가 66%가 나왔고요. 네. 감소하였다가 3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97.5%가 손님이 감소하였다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상응해서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67.1%가 매우 감소했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네. 감소했다는 응답도 30.8%로 네. 총 97.9%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99.9%요. 97. 네. 네, 97.9요. 네. 자, 이러한 통계 사실 흔치 않지 않습니까? 5%를 넘는 그러한 업소에서 어렵다. 이게 다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문화계 쪽도 어렵다는데 이혜성 교수님 그쪽에 좀 발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는 계속 어려웠죠. 계속 어려웠고 지난 연말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라든가 정부 재원을 투여해서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또 어려워졌는데 앞서 여러 분야의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하고 또 관광 분야는 거의 이제 멈췄죠. 멈췄다? 예, 멈췄습니다. 예, 멈췄고 특히나 이제 전염성 질병이라는 것은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모임을 또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과 모임, 결국 관광업은 이동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또 문화행사는 모여야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지금 거의 멈췄다. 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화와 관광 산업은 일정 주기가 있어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고 또 이런 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한 2, 3개월 전에 어떤 준비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에 멈춰진 것이 최소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 문화계 또는 소상공인 분들은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것이 아주 좀 야속하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질병 확산을 차단하는 아주 효율적인 어떤 통제 수단이기도 한데 신은정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감염을 조기에 좀 진정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네. 보자고 하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그 감염증은 비말 감염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돌아다니면서 멀리까지 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할 때, 재채기를 할 때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2m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2m를 넘어선 사람들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 옆에서 기침을 했는데 한 3m, 4m 있는 사람이 기침을 했는데 그 기침이 나한테까지 도달해서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맞지 않는 말이고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모임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들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충청남도를 이제 대표해서 방망이 센터장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좀 유동인구가 적고 뭐 왕래가 적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센터장 입장으로서는 좀 속이 타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이 상황 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부분이 있냐면 경제는 상당히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스스로가 만약에 이러한 위험이 있다, 움츠러든 집에만 있다, 소비 행위를 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지 않는다, 밖에 네. 나가지 않는다,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선진국에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상당한 방역 상태가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잘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사실은 낀다고 하는 것은 기침을 하거나 감기 끼거나 열이 있는 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보통 분들은 사실 안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우리 충남 도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대전도 그렇고 우리 충청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했던 있던 분들을 스스로가 알아서 제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주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하고 있던 소비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4월 이 코로나19 종료설 가장 극심한 중국에서 4월에 종료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3월에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관측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경기가 어떤 굉장히 움츠러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기 체감 경기 하락 상황이 지금이 아주 피크냐 아니면은 나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저렇게 될 수 모르는 어떤 안개 속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전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문익 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좀 경기 좀 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현재 어떠한 정책이든 어떠한 모멘텀에 제가 활성화 모멘텀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요 사태를 이제 교훈 삼아서 2중, 3중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신학기 앞두고서 중국인 유학생도 이제 가슴앓이를 많이 할 텐데요. 중국인 유학생 어떤 이동에 의해서 상황이 좀 악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또 걱정 아니할 수 없는데요. 저 이제 대학에 계신 이희성 교수님 말씀 이어주실까요? 네, 이제 3월 개강 맞이해서 이제 약 7만 7천 명 정도 지금 중국 7만 유학생, 명이요? 7만 네. 7천 명 정도가 중국 유학생 숫자인데 지금 들어온 건 한 2.3%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들어온 유학생들은 기숙사에 일단은 격리를 시켜서 14일 정도는 지금 지켜보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이 또 교환 학생으로 나간 숫자도 있고요.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약 9만 명 정도가 9만 명이요? 이제 3월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과도한 그 불안감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공포감까지 조성하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공포감. 같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뭐 공기중 감염에 대한 것들이 아직 검증도 안 되는데 그걸 속보로 내버린다든가 또 대대적으로 뭐 좀 지면을 활해서 보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움츠려들고 물론 이제 그런 이면에는 뭐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또 정치권이 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내심 걱정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 네네. 특히나 뭐 선거에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정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인 유학생 그러한 이동에 따른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요. 자, 기숙사를 뭐 대학에서 다 소독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의 가슴앓이 야 우리를 너무 좀 감염자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보건당국에 살 수 있는 일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대학 당국을 찾아다니면서 그 유학생들을 관리하신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비교적 그 유학생 숫자가 적은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좀 관리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숫자가 뭐 그냥 수백 명 단위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기숙사에 모두 그 학생들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대학 근처에서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수가 함께 그 거주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학생들이 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을 또 만나는 계기도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확산이 될지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그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 유학생의 이제 이동 그리고 신학기 돼가지고 잠잠하면 사실 종료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좀 이 상황을 잘 모면하고 좀 극복해가자 이러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렵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그 박만기 센터장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4분기죠. 작년 2019년 이제 말에 여러 가지 그 재래시장들, 소상공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른 분들도 점포도 있고 하지만 주로 이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현장 조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력이요? 상인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되게 이제 고령화돼 계십니다. 고령화돼 계셔서 젊은 분들이 그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한다면 사실 지금보다는 전통시장의 매출이 훨씬 늘 거라고 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주차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조금 더 과감하게 젊은 분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게 그러나 무턱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장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어떻든 이제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수기이고요, 겨울이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코로나 이게 19처럼 이러한 큰 어떠한 샥이 발생했을 때, 쇼크가 발생했을 때. 지금 보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긴급한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현대화시키고 경쟁력을 갖게끔 소상공인들을 좀 갖춰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정책이 네,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김문희 교장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주 졸업하는 학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도 뭐 졸업하는 학교 여럿인데 전에는 한 주 전에는 고깃집이 안 돼서 축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니 지금은 뭐 이번 주는 졸업 시즌인데 꽃이 안 팔린다. 뭐 졸업도 미루는 학교가 많고 안 한다. 예. 그래서 이제 화훼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모든 소상공인 그러한 업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떤 업종 할 거 없이 전부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입학과 졸업 시즌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졸업식도 지금 취소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꽃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졸업식이 또 1년 장사의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꽃을 못 팔고 졸업식도 취소되는 상황이니까는 뭐 그 졸업식하고 또 이제 외식하러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한 개도 없어지니까는 당연히 이제 연쇄적으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저희 회원 중에서는 이제 그 여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여행사에서 예약을 하셨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지금 뭐 어떤 업종 할 거 없이 진짜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너도 나도 다 어렵다고 하니까요. 우리 마음도 좀 무거워지는데요. 아까 그 이희성 교수님 이제 문화계 쪽 그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계 가장 어렵다. 문화계가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문화계 좀 동향 어떤 건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축제나 행사 취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늘도 중대본에서 축제나 행사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을 하는 기초단이나 이 광역단의 자치단체장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몸살해야 됩니다. 네네. 예, 괜히 했다가 뭐 무슨 좀 일이 일어나면 본인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만 해도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까지 예정돼 있는 52개 모든 행사가 지금 다 취소된 상태예요. 다 취소됐어요? 예, 3월까지 예정된 봄축제까지. 그러니까 심각하네.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의 노력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기는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기초단이나 이런 데서 좀 이행을 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길게 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신은중 소장님? 뭐 대전시도 이제 지난해 대전 방문의 해였고 올해도 대전 방문의 해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좀 보건 관계자 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어렵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좀 전에 들은 바 없으신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근데 아까 계속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 행사라든가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행사를 하는 주최자들이 철저하게 뭐 손소독제를 구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수가 모인다고 하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열이 난 분들을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의심되는 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담당자들이 이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또 바로 또 검사를 받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나 행사, 뭐 축제, 졸업식 이런 것들은 다 해도 전 된다고. 특히나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저 밀폐된 공간은 좀 어렵고 좀 넓은 공간, 개방된 공간. 다시 말해서 이제 비말, 입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면 다중행사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어떤 공포증, 이 공포증이 사람들의 활동을 더 제약하는 것 같은데요. 박만기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뭐 실제 그런 감이 있으신가요? 뭐 우리가 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수치만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 현재 보면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거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죠. 방역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경제학에서 나면 그 부분에서 보면 그 너무 과잉 반응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그러한 불안한 요소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고 불확실성을 통해서 재반 소비와 투자 모든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행태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라도 제가 전번에 한 번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한 그러한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병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초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과연 보여야 할까나? 그냥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산이 온양 온천에 간다. 그러면은 온양 온천에서 아마 간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뭐 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자기가 즐기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도민들이 그런 것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서로 연대도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해 같은 경우에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우리 도청이나 아니면 일반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꽃값이 비쌌는데 차라리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꽃 같은 들을 통해서 소비 회계를 진작시키는 다각도의 방법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기 1차 전세기, 2차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신 우한 교민 700여 분이 이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좋아져서 내일 1차 퇴소하시고 또 일요일에 이제 2차 퇴소하고 뭐 이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아산 지역 시민분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한 교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황이 이제 좋게 이제 끝나가는 모양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온양온천의 어떤 관광객 감소 그리고 충남 서해안의 어떤 숙박업소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있던 종업원도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김문익 회장님은 어떤 회원분들의 어떤 어려운 고충을 직접적으로 들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뭐 얘기했다시피 소규모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그 여행의 상품을 팔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그 예약도 취소가 되는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게 전국에서 이제 다 피해를 입고 있지만은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기존의 숙박 예약도 이제 다 취소가 되니까 뭐 숙박업은 거의 개점 휴업이나 지금 다름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제 일반 근로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이제 나오고 있죠. 경영 안정 자금 뭐 몇백억 풀겠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재정을 올해 예산으로 잡히는 재정을 조기에 풀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충남도에서도 1조 원 넘게 조기에 집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좀 보탬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먼저 그 정책을 펴고 계신 박만기 센터장님께서 어떤 전체적인 취지 좀 거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 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획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1차로 지금 현재 500억 원과 500억 소상공인이 200억 원, 중소기업이 이제 300억 원 해서 있고 정부 소상공인의 그 80억 원 2월 10일부터 이미 기시행 중입니다. 이제 추가로 1차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약 459억 원 정도를 또 추가로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지원 규모인가요? 아니면 충남만입니다. 지금 충남만 말씀드린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아산은 특히 여기 보는 소재 상공인들에서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이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1%를 더 추가해서 여기 있는 그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이 은행과의 대출 약정에서 2% 이자 지원을 하고 보증서의 발급 수수료를 약 0.5% 할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2년 거치 일선 생활은 상당히 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산시 소재 상공인들은 약 1% 추가 3%까지 더 아니, 그 지원하고 아산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은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예, 당연히 맞아요. 애국하신 예. 분들이시니까.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네. 보면은 이제 그 저희들이 보면은 그 지역 화폐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 화폐도 제가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 약 기존에 한 450억 수준에서 지금 보면 지금 한 1,300억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숫자를 제가 조금 봐야 되겠지만 한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지금 그 지역 화폐를 양도 늘렸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돈이 돌 수 있게끔 네네. 그 소상공인들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 등등의 다양한 노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을 네.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보도를 저도 접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피해 사례도 지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피해 사례를 접수를 받을 때 좀 조건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문화나 관광 분야는 어떤 형식으로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출에 대한 것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또 행사가 취소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네네. 또 해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원 체계에 대한 것들도 좀 촘촘하고 세밀하게 네네.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틀 전부터 정부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경영 안정 자금을 뭐 푼다, 뭐 이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제적으로는 상공인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자금 지원도 해야 되는 그러한 약간의 불편이라고 할까요? 이 이제 복잡성이 있는데. 혹시 정부 쪽이나 자치단체 쪽에서 소상공인 협회 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좀 많이 알려라 이러한 공문이나 그러한 그 안내가 왔습니까, 김원익 기장님? 아니요,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네. 안내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네. 없었고 일단은 관공서에서 각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경영안전자금이나 이제 특례보증 같은 거를 지금 정책으로 이렇게 내놓고 네네. 지금 준비하고 지금 계속 뭐 수천억씩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현재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출이 자금- 무상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 빚도 신용이 좋아야 또 빚을 질 수가 있어요. 네. 빚을 져서 이번 사태를 이렇게 좀 넘겨라라고 하는 이게 취지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용보증을 받을 때는 또 말 그대로 신용보증이거든요. 신용이 낮은 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전혀 받지를 못해요. 네. 예, 또 낮은 분들도 또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피해를 심각하게 입어가지고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그 보증서를 떼러 다니고 은행 쫓아다니고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현재. 그 박만기 센터장님 뭐 저 하시는 업무가 이제 경제 동향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정책 입안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정부 지원 전체적인 어떤 정책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으로 저희는 들리는데 좀 이거 어떻게 해야 좀 보강을 해서 좀 인기 있는 정책, 좀 환영받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요? 속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지금 내가 빨리 이 부분에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어떤 일정 정도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네.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신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차상이 이상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서 오히려 좀 나아지게 삶을 나아지게 해야 되는데 그 저희들은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책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그 복지 정책이 있고요. 복지요. 복지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경제 발전 정책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여기서 아무래도 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좀 저희들은 토론에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만기 센터장께서 복지 얘기를 꺼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 분들도 어렵지만 극빈층 분들은 사실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그 생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소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보건 특별 지원 이런 특별 안내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 네. 아니고요. 이제 그 격리 명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네. 입원 치료 명령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4일 동안 123만 원 지원하는 그 방안은 나왔는데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까 그 네네, 저희 말씀 주시죠, 김은희 기자. 네. 네네네. 조금 제가 이제 제 네네. 센터장님 말을 조금 붙일게요. 이게 저기 복지 차원으로 네.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 소상공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경제단체로 충분하게 인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오면은 체계적으로 뭐 구제금융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설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자금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루트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복지 차원에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는 경제인들입니다 다. 네. 그래서 복지 차원으로 돌보고 할 정도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해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이 이제 뭐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보면서 사실은 그 엄연한 사실은 그 재원이 무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굉장히 특히 도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중앙 정부에서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인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도민들 특히 여기서 이게 소상공인 등등에게 도움이 되게 이제 고민하는 문제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니즈는 엄청나게 큰데 사실 쓸 수 있는 재원이 너무 하니까 큰 갭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떻게 선택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줘서 그 부분을 알아서 좀 이렇게 빨리 긴급하게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제 좀 연구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나 네.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엄연하게 우리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한 600만 정도 되는데 네. 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럼 고용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통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부분은 이제 내가 가서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자영업자 수가 훨씬 더 많은데 과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명이 됐을까요? 네, 그 정도 선에서 괜찮으셨습니다. 네네네. 제가 한 말씀 그- 좀 드리면 네네, 이제 이성 교수? 질병 리스크가 네. 지금 사스부터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까지 한 5년 단위로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질병 리스크뿐만 아니라 날씨 리스크라고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날씨 리스크요? 폭염 네. 이런 것도 그리고 국가적 추모 또 분위기가 또 만들어져요. 이전에 뭐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여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매뉴얼을 좀 구축을 해놓으면 네. 이게 경기가 안 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 했을 때는 위에 눈치 보지 않고 매뉴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제 네. 없이 그 매뉴얼대로 이행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축을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정부는 사실 뭐뭐 한다. 뭐 뉴스에서 이제 듣기는 하는데 막상 이 그 자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 뭐 이러한 그 세세한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가장 먼저 아까 신현정 소장께서 아까 120 얼마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랬는데 뭐 신청 방법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금의 성격하고.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 자영업자 그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이제 환자는 아니고 해서 집에서 한 2주간 정도 스스로 격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 생활비를 벌지 못하니까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한 14일, 최대한 14일간이죠. 14일간 생활비를 보존해주는 그런 지원책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말씀은 생계 위협은 정부가 방치하지는 않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 선별진료소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충분히 좀 안내를 받아라. 뭐 이런 말씀 들리는데 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자금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예. 네. 소상공인의 그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현재는 네. 충남신용보증재단 네. 각 지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금이 지금 현재는 189개 업체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서요. 네. 약 52억이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기신청증이 있고 말씀드린 그러한 그 재원이 될 수 있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 아무래도 좀 빨리 신청하고 소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도 재원을 확보할 그 계획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건데 이희성 교수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다는 어떤 그 업종이 이제 문화계 또 관광업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도 물론 어렵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번 사태의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큰 기여를 아산 지역 주민에게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해줘야 되는지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앞서 이제 실질적인 경제 그 자금 지원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수요를 좀 착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가 4%대로 좀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0.2%가 좀 하락하고 우리나라도 0.3% 정도 경기가 좀 하락할 걸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수요를 창출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을 풀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공포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일차적인 네.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를 눌렀죠.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이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했다는 소식, 국민들 좀 무거운 가슴에 좀 들린 낭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극장가에도 좀 관객들의 발길이 늘었으면 하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지역 경제도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